화학의 날개를 달자 한쌤의 새빨간 화학 실험. 오늘의 실험은 아스코르브산의 함량을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배워볼까요? 첫 번째로 아스코르브산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본 뒤에 아스코르브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스코르브산의 효능에 대해서 두 가지 배운 뒤에 직접 아이오딘 적정법을 통해 아스코르브산을 어떻게 적정하여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시대 파피루스에는 괴혈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괴혈병은 전신 피로감, 하품, 호흡곤란, 두통, 메스꺼움, 변비, 우울증, 식욕 감퇴, 잦은 혈관 출혈, 잇몸 출혈, 월경 불순, 뼈나 관절의 통증이나 출혈, 창백증, 빈혈, 뼈의 연화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손가락으로 피부를 누르면 들어가서 나오지 않거나 입에서 피가 쉴 새 없이 나오거나 잇몸이 약해지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항해를 시작하면서 선원들에게 괴혈병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항해를 하면 빼먹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1451년에 태어나서 1506년에 사망한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의 탐험가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으로 매우 유명하죠. 이런 콜럼버스의 일화 중에는 1490년대 도중 괴혈병 증상을 보이는 선원들을 중남미 카브리에의 작은 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후 포르투갈로 돌아가는 귀국길에 콜럼버스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섬에 들렀다가 아주 깜짝 놀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선원들이 아주 건강하게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이 선원들이 과일들, 즉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과일들을 섬에서 먹어서 건강을 되찾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을 치료의 섬이란 뜻에서 쿠라사오라고 불렀습니다. 괴혈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15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총 선원의 약 2만 명이 사망하였는데요. 이 당시 괴혈병의 정확한 치료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임스 린드라는 1716년에 태어나서 1794년 7월 13일에 사망한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출신 해군 소속 군의관은 1747년 괴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상실험을 실시합니다. 괴혈병 환자 12명을 6조로 나누고 식사 이외에 다른 것들을 먹였는데요. 1조는 사과바로 주스, 2조는 황산염 25방울, 3조는 바닷물, 4조는 식초 6스푼, 5조는 오렌지 2개, 레몬 1개, 6조는 매운 페이스트와 보리수 음료를 먹였습니다. 이러한 임상실험 결과 오렌지 2개와 레몬 1개를 먹은 5조가 가장 빠른 호전을 했고 사과바로 주스를 먹은 1조는 그 다음으로 효과를 보았습니다. 8년 뒤 감귤류와 신선한 채소가 괴혈병 치료에 좋다는 논문을 썼고 다양한 음식 중에 비타민C가 들어있는 음식을 구분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비타민C의 정체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1893년에 태어나 1961년에 사망한 헝가리 출신의 생화학자 엘베르트 센트죄르지는 1928년 부신책의 파괴가 에디슨병을 일으키는 기전을 연구하던 중 현재 비타민C라고 불리는 헥스론산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디슨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피부의 갈변 현상과 피로감이 있는데 이러한 에디슨병을 연구하면서 동물로부터 부신 피지 물질을 분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물질은 에디슨병의 갈변 현상을 막아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오렌지비, 양배추 등의 식물즙과 동물의 부신으로부터 이 부신 피질 물질을 분리하는 데 성공하고 이 물질의 이름을 헥스론산이라고 붙였습니다. 이후 이 헥스론산은 비타민C라고 불리게 됩니다. 1931년 헝가리 세게드의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특산품인 파프리카에서도 헥스론산을 얻어냈습니다. 이 헥스론산이 괴혈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 실험을 하였는데요. 매일같이 기니피그들에게 1mg의 헥스론산을 투여한 결과 기니피그는 괴혈병에 걸리지 않음을 발견하고 헥스론산이 괴혈병 치료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에베르트 센트제르지는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연구 자문을 구하기 위해 헝가리에서 영국 버밍엄 대학의 화학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월터 노먼 후어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1883년 3월 19일에 태어나 1950년 3월 19일에 사망한 영국의 유기화학자 월터 노먼 후어스는 영국 버밍엄 대학의 화학과 학과장으로 탄수화물 구조를 연구하였습니다. 탄수화물 구조를 연구하던 중 센트제르지가 헥스론산을 가지고 오게 되고 이 헥스론산이 당에서 축출한 산과 화학적으로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분석한 헥스론산의 화학식은 C6H8O6으로 탄소원자 6개, 수소원자 8개, 산소원자 6개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아내었습니다. 하지만 헥스론산의 정확한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 원자들의 3차원적 배열을 알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후어스 연구팀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신흥 분야였던 엑스선 결정학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이후 헥스론산의 구조를 밝힌 후어스가 헥스론산에서 아스코브르산이라는 이름을 바꾸었는데요. 이는 반대의 의미의 안티의 A, 괴열병의 스크로비아를 합쳐 한 괴열병을 위한 산이라는 이름의 아스코브르산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아스코브르산은 비타민 C의 화학명입니다. 1933년 탄수화물로부터 비타민 C를 화학적으로 합성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1937년 비타민 C를 최초 분리한 센트제르지는 세포호흡의 연구를 계속해 비타민 C와 푸마르산의 촉매 작용에 관한 발견으로 인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비타민 C의 구조를 알아내고 합성에 성공한 후어스는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1941년까지 13종의 비타민이 발견되었습니다. 비타민 C를 대량 생산해 대중화시킨 것은 1934년 글로벌 제약사 로슈의 전신인 스위스의 호프만날 로슈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사용한 방법은 1897년에 태어나 1996년에 사망한 폴란드 출신의 스위스 유기화학자 타도이츠 라이슈타인이 개발한 비타민C 제조법 특허를 사들이는 방법이었습니다. 라이슈타인은 1933년 독자적으로 비타민C 화학합성법을 개발하였는데 이 방법은 박테리아를 이용한 발효법으로 포도당 100g에서 비타민C 40g을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라이슈타인의 비타민C 제조 공정을 사들인 호프만날 로슈는 레덕손이라는 상품명의 거품을 내면서 물에 녹는 비타민C를 판매하였습니다. 2004년 레덕성 상표는 독일의 제약회사인 바이엘에 인수되어 지금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호프만날 로슈는 로슈라는 회사로 유지하고 있으며 1983년 한국로슈법인이 설립되었고 2003년 로슈의 비타민 사업부는 DSM이 인수합병하여 비타민C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타민C 생산지로는 영국과 중국이 있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 달라이 공장에서 생산된 DSM 회사의 비타민C 원료의 이름을 퀄리C라고 부르며 비타민이 들어있는 식품 또는 비타민C 제품에 퀄리C라고 적혀있는 경우 이들은 영국에서 생산된 비타민C를 의미합니다. 라이슈타인은 1950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는데요. 비타민C의 대량 생산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지만 비타민C와 전혀 상관없는 부신피즈 호르몬에 관한 연구 덕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1901년에 태어나 1994년에 사망한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출신의 물리화학자 라이너스 폴링은 비타민C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며 비타민C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알린 사람입니다. 폴링은 전기음성도를 정의내린 과학자로 화학 시간에 배웠듯이 플로린의 전기음성도를 약 4.0으로 기준으로 삼아 두 원자 A와 B의 결합 해리 에너지에 기초하여 전기음성도의 수치를 척도화한 과학자입니다. 1954년 화학결합의 성질을 연구하고 이를 복잡한 물질의 구조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물질의 구조를 알아낸 공헌으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상 배경에는
전기 음성도를 정량적으로 정의 내린 공원과 공유결합 반지름, 이온 반지름 등 많은 유용한 개념을 정의 내린 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62년 반핵운동의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는데요. 1963년 8월 5일 모스크바에서 부분 핵실험 금지 조약이 체결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해 10월 미국, 영국, 소련의 비준의에 의해 이 조약이 발효됨으로써 역사적인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 1970년 가을 비타민C와 감기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미국에는 메가도스라는 비타민C 고용량 복용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유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량의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를 더 잘 이겨낼 수 있다는 내용이 대중을 사로잡으면서 약국에는 비타민C가 동인할 정도로 많은 양의 비타민C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관계자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였지만 폴링은 1986년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비타민C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산을 집중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두 그림은 아스코브르산의 구조직과 입체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아스코브르산의 정확한 아유팩 명명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은 복잡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L-아스코브르산 또는 아스코브르산 그리고 비타민C라고 부릅니다. 분자식으로는 탄소 6개, 수소 8개, 산소 6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자량은 176.124가 됩니다. 분자식과 분자량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왼쪽에 나눠 있는 아스코브르산의 구조식을 가지고 한번 분자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의 위치를 먼저 체크를 할게요. 탄소는 꺾여 있는 부분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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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꺾여 있는 부분이 탄소가 있는 자리입니다. 탄소는 결합선이 4개가 나와야 되는데 탄소를 중심으로 결합선이 4개가 아닌 곳, 즉 결합선이 부족한 곳에 수소를 그려주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에 있는 탄소를 보면 결합선이 총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따라서 충분합니다. 여기 있는 수소도 잘 보니까 결합선이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얘도 결합선이 충분해요. 이쪽에 있는 탄소도 결합선이 하나, 둘, 셋, 4개로 결합선이 충분합니다. 여기에 있는 탄소도 결합선이 하나, 둘, 셋, 4개로 충분합니다. 여기에 있는 탄소는 결합선이 하나, 둘, 3개밖에 없죠. 따라서 이쪽에 수소가 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렇게 그릴 때는 수소를 숨겨두는 경우가 많아요. 자, 마지막 탄소의 결합선은 하나, 둘,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수소가 2개가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원자들을 다 찾았기 때문에 탄소, 수소, 산소의 개수를 한번 세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탄소부터 세어볼게요. 탄소는 초록색으로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6개가 맞는 거죠. 이번엔 수소를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는 보라색으로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수소 8개가 맞죠? 이번엔 마지막 산소. 산소는 빨간색으로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산소도 6개가 맞네요. 우리가 화학 과정에서, 고등학교 수준의 화학 과정에서는 탄소의 원자량을 12, 수소의 원자량을 1, 산소의 원자량을 16이라고 두죠. 이 원자량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번 분자량을 계산해 볼 겁니다. 탄소가 6개 있고
원자량이 10이니까 6 곱하기 12 더하기 수소는 1개 있고 8개 있죠? 8개 있고 원자량이 1이니까 8 곱하기 1 더하기 산소는 6개 있고 원자량이 16이니까 6 곱하기 16 이렇게 계산하면은 176이라는 분자량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구한 분자량과 거의 유사하죠. 이번에는 아스코르브산의 작용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아스코르브산은 히드록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드록시기는 여기 이 부분이 바로 히드록시기 또는 하이드록시기라고 불리고 에스터기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에스터기입니다. 이렇게 하이드록시기와 에스터기 때문에 아스코르브산은 극성 분자를 띠며 물과 친한, 즉 물에 잘 섞이는 친수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성질에 의해서 아스코르브산, 즉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스코르브산은 디히드로아스코르브산으로 쉽게 산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스코르브산의 큰 환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원성이라는 용어는 자신은 산화되고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려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아래 구조식은 아스코르브산의 구조식인데 이 구조식을 이용해서 아스코르브산의 산화되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산화되는 과정에서 전자의 이동을 더 쉽게 관찰하기 위해서 몇 가지 결합선을 전자로 나타내 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를 전자쌍으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산화된다는 의미는 전자를 잃거나 수소이온을 잃거나 또는 산소를 얻는 과정이 바로 산화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아스코르브산도 마찬가지로 전자를 잃고 수소이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자들이 서로 결합을 하면서 이중결합을 형성함으로써 디히드로 아스코르브산으로 산화가 됩니다. 여기 써있는 히드로란 말은 하이드로 또는 히드로 둘 다 써도 상관없지만 선생님은 히드로란 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학 반응을 조금 더 깔끔한 반쪽 화학 반응식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반쪽 화학 반응식이라고 말한 건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산화 반응은 전자를 잃고 환원 반응은 전자를 얻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 전자를 잃으면 누군가는 전자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환원 반응은 약간 제껴두고 산화 반응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반을 갈라서 반쪽 화학 반응식, 즉 산화 반응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반쪽 화학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반쪽 화학 반응식은 가역적인데요. 가역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있는 화살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향해 있는 화살표는 정반응을 의미하고 왼쪽으로 향해 있는 화살표는 역반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역반응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가역반응 또는 가역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스코르브산은 환원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환원제는 자신은 산화되며 상대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로서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아스코르브산이 디히드로아스코르브산으로 산화되는 반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산화되었기 때문에 환원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아스코르브산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 첫 번째로 항산화 기능이 있습니다. 항산화라는 의미는 산화를 억제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아래 그림은 아스코르브산의 구조식을 나타낼 것인데 전자의 이동을 보기 위해서 하나의 결합선을 전자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아스코르브산, 즉 비타민C를 섭취하게 되면은 우리 인체 내에 있는 이러한 물질을 제거함으로써 항산화 기능을 합니다. 이 물질은 라디칼 또는 자유라디칼이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웠듯이 원자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할 때 안정하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보이는 이 물질은 전자 쌍이 아닌 홀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홀전자를 가진 원자 또는 분자를 라디칼이라고 하고, 얘네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고, 즉 전자가 짝을 짓지 않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하여 반응성이 큰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인체 내부에 있으면 얘를 우리가 활성산소종이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ROS라고 부릅니다. 인체 내의 산소 라디칼을 활성산소종이라고 부르고 반응성과 자극성이 매우 강합니다. 생체 내에서는 세포막, 단백질, DNA를 산화시키면서 파괴하고 염증을 일으켜 노화를 앞당기거나 심지어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활성산소종을 제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비타민C를 섭취함으로써 이렇게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종이 제거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아스코르브산이 산화가 되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환원제로서 쓰인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아스코르브산을 보면 반대로 아스코르브산이 라디칼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의 이동을 눈으로 보기 쉽게 이렇게 이중결합 중 하나의 결합을 전자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들이 재배열이 되면서 이중결합이 형성되고 이러한 중간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또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러한 중간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활성산소종이 이러한 중간물질인 아스코르브산의 중간물질과 다시 만나게 되면 아스코르브산은 완벽하게 산화되어 디히드로 아스코르브산이 되고 활성산소종은 물로 환원되게 됩니다. 즉, 이 비타민C의 항산화 기능으로 인해 활성산소종은 우리 몸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 물로 전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스코르브산의 전반적인 항산화 기능에 대한 화학 반응식을 정리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항산화 기능에 대한 화학 반응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죠? 아까 전에 중간물질이라고 했던 이 세 가지 표현은, 즉 세 가지 구조식들은 실제 구조가 아닙니다. 얘네들 우리가 공명구조라고 부르는데, 공명구조는 실제 존재하는 구조는 딱 한 가지지만 그거를 전자를 가지고 평면상에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명구조는 한 가지지만 얘를 우리가 종이상에, 즉 평면상에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자를 가지고 표현하고 싶어서 세 가지 방법으로 나타낸 것을 바로 공명구조라고 부릅니다. 조금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아스코르브산이 스스로 산화가 되면서 여기에는 활성산소종을 환원시키면서 제거를 했다는 것에 주목을 해주면 됩니다. 아스코르브산의 두 번째 효능으로 콜라겐 합성을 들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프롤린의 구조식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프롤린은 20종 아미노산 중 하나로서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 아미노산입니다. 프롤린에서 유도된 히드록시 프롤린은 콜라겐의 17%를 차지하며 이 유도체는 콜라겐 특유의 3중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프롤린을 히드록시 프롤린으로 유도하는 과정은 콜라겐 합성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콜라겐 합성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프롤린을 히드록시 프롤린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프롤린 히드록실라제라는 프롤린 히드록시화 효소가 사용이 되는데, 이 효소를 활성시키기 위해서 철이가 양이온이 필요합니다. 산소, 철이가 양이온, 프롤린, 알파케토글루탄산 이온, 이 네 가지 물질이 프롤린 히드록시화 효소에 의해서 철 3가 이온, 이산화탄소, 숙신산 이온, 그리고 히드록시 프롤린으로 생산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기 위해선 프롤린 히드록시와 효소를 늘 활성인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데, 프롤린 히드록시와 효소를 활성인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 3가 양이온을 철 2가 양이온으로 환원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환원제의 역할을 조효소로서 아스코르브산이 담당하게 됩니다. 아스코르브산은 산화되어 디히드로아스코르브산이 되고, 이때 철 3가 양이온은 철 2가 양이온으로 환원이 되면서 프롤린 히드록시와 효소를 반복적으로 활성시킬 수 있습니다. 콜라겐 합성을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요약해보면, 프롤린을 히드록시 프롤린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 히드록시 프롤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프롤린 히드록시와 효소가 늘 활성인 상태로 있어야 되고, 이렇게 활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철 2가 양이온이 필요하며,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데 철 2가 양이온으로 늘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아스코르브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콜라겐 합성에 쓰이는 물질의 이름을 영어로 적어 보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바꿔놨습니다. 일시정지를 하고 한글의 이름을 받아 적어도 좋습니다. 아스코르브산의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직접 아이오딘 적정법이 사용됩니다. 직접 아이오딘 적정법에 대해서 알기 전에 전반적인 적정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법은 농도 또는 양을 모르는 일정량의 물질의 농도 또는 양을 알고 있는 물질, 이런 것을 표준용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준용액을 조금씩 가하면서 용액에 완전히 적정되는데 필요한 부피를 측정하여 농도 또는 양을 모르는 물질의 농도 또는 양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적정을 할 때 사용되는 실험기구와 이 사용기구의 사용 방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림상에서 뷰렛에 들어가는 물질은 표준용액으로서 농도, 양을 알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삼각 플라스크에 들어가 있는 것은 미지용액으로 농도 또는 양을 모르고 있는 물질, 그리고 거기에 지시약을 첨가해 준 것입니다. 지시약을 넣어주는 이유는 표준용액과 미지용액이 완벽하게 반응하는 그 시점을 색깔 변화를 통해서 알기 위해 넣어주는 것입니다. 표준용액과 미지용액의 물질의 양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농도, 우리가 몰농도라고 부르는데, 이 몰농도에 부피를 곱해주면 물질의 양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미지용액에서도 몰농도, 그냥 농도라고 할게요. 농도에 부피를 곱하면 물질의 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적정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미지용액의 양 또는 농도를 알고 싶은 겁니다. 이 미지용액의 농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비례식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표준용액의 몰농도 곱하기 부피 대 미지용액의 몰농도 곱하기 부피는 화학반응식에서 반응비와 같다를 이용할 겁니다. 이 반응비라는 것은 물질의 양, 비를 의미합니다. 즉, 화학반응식에서 개수가 바로 반응비가 되죠. 이 적정법을 잘 보게 되면 표준용액의 농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도를 알고 있는 물질을 표준용액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표준용액의 부피는 지시약의 색깔이 변하는 그 시점, 뷰렛을 잠그게 되면 뷰렛의 눈금을 통해서 부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용액의 몰농도는 우리가 구해야 될 거고, 미지용액의 부피는 삼각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부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비는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식, 이 비례식 관계에서 모르는 것은 몰농도밖에 없기 때문에, 즉 미지용액의 몰농도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를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법은 농도, 양을 모르는 물질의 농도, 양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아스코르브산의 함량을 직접 아이오딘 적정법을 통해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 장치는 다음과 같이 꾸밀 수가 있고, 뷰렛에는 표준 용액, 즉 아이오딘 용액을 넣으며 삼각 플라스크에는 미지 용액인 아스코브르산을 넣습니다. 여기에 지시약으로 사용되는 녹말 용액을 첨가합니다. 아이오딘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크지 않아 아이오딘을 직접적으로 물에 넣어 표준 용액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오딘산 칼륨과 아이오딘화 칼륨 그리고 황산을 물에 녹여 아이오딘의 물에 대한 용해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용액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오딘은 아스코브르산과 반응하여 다음과 같은 반응식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화학 반응식을 합친 전체 반응식은 다음과 같고,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미지 용액인 아스코브르산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오딘 용액의 몰농도 곱하기 부피 대 아스코르브산 용액의 몰농도 곱하기 부피는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그 반응비와 같다를 통해 아스코브르산의 몰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오딘 용액을 만들 때 아이오딘산 칼륨을 사용했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비로 아이오딘 대신에 아이오딘산 칼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오딘 대신 아이오딘산 칼륨을 반응비에 적어줄 수 있고, 아스코르브산의 반응비를 여기에 적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전체 반응식에서는 아이오딘산 칼륨과 아스코르브산의 반응비가 1대 3이기 때문에 이 반응비는 1대 3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표준용액이기 때문에 표준용액의 농도 알고 있고, 그리고 지시약의 색깔이 변화하는 부분에서 적정을 멈추고 뷰렛을 잠근 후 그 부피를 알 수 있으며, 미지용액 아스코브르산의 부피는 삼각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부피를 통해 알 수 있고, 그리고 전체 화학 반응식에서 아이오딘산 칼륨과 아스코르브산의 반응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아스코르브산의 몰농도, 즉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스코르브산 함량 측정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재능이 있거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사용하라. 쌓아두지 마라. 구두쇠처럼 아껴 쓰지 마라. 파산하려는 백만장자처럼 아낌없이 써라. 브렌단 프레시스. 여러분들은 누구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능을 아끼지 말고 백만장자처럼 아낌없이 쓰는 그런 학창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